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시 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정관 장관이 본격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화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현재 한국 취재진이 상무부 청사 앞에 나가 있는데 이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회담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오늘 김정관 장관의 동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는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미 러트닉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이 한국 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대화 상대인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이미 모든 이슈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 차분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오늘 회동에서 강조할 내용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 입법 상황과 절차를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겁니다. 어젯밤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의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 측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만약 불만을 제기하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백악관 에너지위원장도 만나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서죠. 네, 여본부장은 이곳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트럼프발 25% 관세 인상 발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라인이자 통상 투톱이 모두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본부장은 출발 직전에 이번 방미 목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본부장은 내일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서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을 파악하고 관세 인상 발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관세 협상 라인이 다시 워싱턴에서 협의에 나서면서 트럼프발 관세 인상 사태가 이번 주말 상황 전환을 위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오늘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사실 매우 관대했다면서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네,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어도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했고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느리다면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의식한 듯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약 2배 물량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환율 조작국과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율 조작국은 이제 진짜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거. 그래서 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는 상당히 좀 페널티가 강하거든요. 근데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던 건데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의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를 얼마나 내는가.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몇 % 되는가. 그 나라에. 그리고 3번째가 실제로 그 나라 정부가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가인데 환율 관찰 대상국은 이 중에 3개, 특히 이제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 쪽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같고 저희만 된 게 아니거든요. 일본, 대만, 독일 이렇게 해서 10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약간의 미국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역 흑자를 내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워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외환 시장의 한 분위기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외환 시장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작국의 이름을 올린 건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은 또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전체를 보면 이제 487만 평방미터인데 그리고 총 6만 호인데요. 이게 서울만 놓고 보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3만 호가 약간 넘고. 근데 6만 호는 앞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 신도시 2개 분량. 그러니까 서울이 절반이니까 판교 신도시가 서울에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나머지 경기도 쪽에 하나 생기는 건데 지난 이제 MB 정부 때도 거의 한 6만 호,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 70에서 80%.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공급 아니고 주로 내용을 보면 이제 민간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기존의 정부 기관들이 사용했던 부지들이 이게 지방 이전이 되면서 좀 유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그런 부지들이 이제 이번에도 다시 언급이 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용산하고 이제 태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쪽에 한 3만 호 정도가 서울 쪽에 그리고 수도권 쪽에 보면은 이제 과천 쪽에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쪽에 좀 새로운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딘가에 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직주 근접이 좀 높은 곳들, 요지에 곳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 확대까지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계획은 사실 이전 정부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면서 발표를 했고 이런 계획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대충 그 오늘 발표된 지역들이 시장의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속도감입니다. 얼마나 빨리 추진을 하느냐. 근데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 뭐 6만 호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6만 호 중에 일부는 이제 내년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2027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내년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동산원에서 나온 서울 집값을 보면 이제 강남 쪽은 약간 안정이 됐는데 그게 강북 쪽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라든가 수도권 집값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의 상승세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걸 잡으려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착공해야 된다. 그게 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신속함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과천시 이런 곳들은 즉각 반발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이제 집값이라기보다는 이제 요번에 발표한 그 계획을 보면 특히 이제 왜냐하면 대규모 만약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교통도 가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가구 수가 늘어가면 이제 학령 인구 초등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 어떤 학교들 보면 점점 없애는 추세인데 거기다 예. 만들어야 돼요. 예, 그 학교 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 태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거기가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이 서부 라인, 그러니까 뭐 강변북로 쪽으로 가는 올라가는 라인은 그래도 큰 도로들이 좀 있거든요. 막히긴 하지만 근데 동부 라인 쪽으로 올라가면 노원구나 도봉구 쪽은 사실 도로가 되게 열악해요. 근데 이 태릉 부지가 서울에서 노원구, 도봉구 가는 딱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뭐 교통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수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교통 라인인 것 같고 또 태릉 부지는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높게 지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층수의 제한이라든가 그 세계 문화유산과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반발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정부 주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또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에 우리 중앙 정부가 빨리 어떤 합의라든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의 예를 보면 간단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학교, 교통, 뭐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같은 것들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자,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인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요 6만 호는 뭐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뭐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되는데 135만 호는 글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호도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 찬반이 많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를 지으려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수도권에 그런 부지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면은 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이제 교통망도 그 전에 깔려야 되고 그래서 135만 호는 뭐라 그럴까 정부의 좀 희망이 다소 섞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다 된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예. 공급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공급보다는 계획이겠죠. 예, 상당 부분은 계획이고 아마 이제 뭐 착공이라든가 완공이라든가 그러면 수도권 지금 발표된 6만 호에 좀 플러스 몇만 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집값 당장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뭐 크게 잠재우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공급 대책이니까요. 뭐 영향은 약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나온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대책들을 보면 시장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 특히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수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세제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사실 정부가 시장에 졌다는 그런 신호도 나올 수 있어서 정부도 이제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빼놓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실제로 물량이 직접 공급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좀 차치하더라도 계속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뭐 현실성의 문제를 떠나서 어제 발표한 대책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5월 9일 중과 유예 얘기도 계속 언급을 하고 또 뭐 보유세와 관련한 시사하는 발언 같은 것들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대단히 좋게 발표를 했고 코스피가 결국은 5,200선까지 뚫어냈는데 코스닥도 최근 분위기 좋잖아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흐름은 지금 이제 뭐 코스피에 올라가는 건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00포인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지금 5,000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한 2,0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1,000포인트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노력들 때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나머지 1,000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업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P 500도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이 한 30%. 근데 저희는 계산을 보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계산을 해도 30%가 훨씬 넘더라고요. 예. 즉 지금 장세는 반도체 사이클, 호황 사이클 때문이고 지금 코스닥도 역시 이제 같은 그 흐름을 좀 타는 거죠. 뭐 코스닥에 반도체 기업도 일부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도 있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라는 코스피 시장 참가자들의 약간의 갸우뚱함 이런 게 이제 대체 시장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코스닥도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주된 관심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 예. 질문을 던지시고 싶은데 YTN이 증권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올해 반도체 업황은 뭐 짧으면 한 상반기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보는데 과거 이제 2022년인가요? 왜 구만전자 삼성전 갔다가 그때만 반도체 경기가 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만전자로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때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한국 경제의 방향성, 특히 이제 지금은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끌고 있으니까 그런 실물 경제의 흐름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증시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0조 원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이제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금인가요? 네, 그게 이제 100조 원이 이제 사상 최고로 넘어섰고요. 아마 올해 들어서만도 한 1월밖에 안 됐는데 12조가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예탁금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주식을 사시는 건 아니겠죠. 그 예탁금에는 또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신용거래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증권회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투자를 하는 건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금 30조 가까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용융자가 느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보면 주식시장에 호황 하다가 거기 신용융자가 확 늘거든요. 결국은 예. 그게 얼마까지 늘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신용융자가 느는 거는 저는 약간의 워닝, 예탁금이 늘었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봇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또 관세 이슈로 함께 덩달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좀 상당 부분 깎인 것 같아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라고 하죠. 186조 원 정도니까 사상 최대인데, 근데 매출이 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익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11조 한 5천억 원 정도로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니까 2024년 대비 한 19%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현대차가 얘기하기로는 영업이익이 4조가 관세 때문이다. 아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세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뭐 미국에 판매했던 물량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여기서 수출 통계를 보면 미국으로 가는 대미 자동차 수출은 많이 좀 줄었는데 거기 현지 공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산한 물량이 어느 정도 미국에 됐던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작년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또 현대차 쪽에서는 미국 시장이 수출 쪽에서 막히니까 다른 쪽 시장으로 많이 좀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차 쪽에 수출 비중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이익이 약간 증가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깎아준다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가총액 오랜만에 또 3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3, 4위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봇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이 로봇 투입을 약간 막는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 제 차 회사 측이 일방 통행을 하면 판을 엎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노조 측에서는 로봇이 투입되면 자기네들 일자리가 줄잖아요. 아마 한 몇 주 전에 이제 아틀라스, 이제 현대가 이제 시제품으로 만든 이제 아틀라스를 보면은 한 2사람 몫의 일을 하고 뭐 50kg까지 들 수 있고 뭐 춥든 덥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노조가 반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 노조가 반발한 무인 공장, 아예 이제 현대차가 요번에 아마 이제 뭐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인 공장을 언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도입 자체가 아니고 그냥 무인 공장.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죠. 이게 DF247이라는 건데 DF라는 건 다크 팩토리 247이라는 추진 계획인데 여기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고 로봇이 투입되고 그리고 24시간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그렇다 보니까 판을 엎는다는 좀 과격한, 판을 엎는다는 거는 자기들도 망하지만 회사도 망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 보면 이게 피지컬 AI라는 건데 기존의 AI는 뭐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움직이라면 이건 실제로 AI가 생산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생산성과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판이 커지고 그쪽으로 흐름이 간다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노조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도 현대차 노조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다.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예, 뭐 네. 이게 뭐 산업혁명 옛날에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때 방직기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으면서 뭐 방직기를 뭐 파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흐름, 새 정부의 AX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볼 때 AI 그다음에 피지컬 AI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노조도 적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A 요원총회 시민 2명이 숨진 뒤 거센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 ICA 요원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ICA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예산안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이 미니애폴리스 도착 사흘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먼은 단속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전제로 현지 단속 요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atter of fact, I have staff
from CBP and from ICE, working on a drop-down plan. What does that look like based on the cooperation? What does that look like based on how many targets we have left to find? 또 앞으로 검거 대상을 특정하는 표적 단속을 펴 거리에서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먼은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시위대도 요원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CE에 붙잡힌 한 남성은 허가를 받지 못해 아들 장례식조차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ver in a million years did I think that we would be in this place, where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used as a weapon to silence dissent, where the very foundational principles of our democracy and of our republic are questioned. 야당인 민주당은 앞서 단속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ICE의 전면 쇄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며 압박했습니다. What ICE is doing outside the law is state-sanctioned thuggery, and it must stop. And Congress has the authority and the moral obligation to act. 지난해 10월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40일 넘게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시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서 한 전 대표는 제명일로부터 5년 동안 다시 입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기다려달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징계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를 향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징계 절차가 개시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사된 내용을 공유하고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사자인 장 의원과 최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경찰에 출석한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받아가며 출마를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찾았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공천헌금 의혹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는데 몇 시간 뒤 다시 김 전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A 의원이 부탁을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며 하소연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봐야 할지 묻자
김 전 최고위원은 통화를 하면 출마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과 같아진다며 양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양 전 시의원은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출마를 위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구해가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YTN에 당시 김 전 시의원의 선거 전략 등을 도운 건 맞는다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식적인 일처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경찰은 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영장 신청 시점을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가 하면 금속 공장에서 난 불은 날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소식 최하영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생린면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씨는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까지 나서면서 산불은 곧바로 잡혔지만 공장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비철금속은 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모래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업체에서 난 불은 200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밤을 새웠습니다. 뒤이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등 장비 39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에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 바른 청년 이미지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차은우 씨가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받으며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군 복무 중인 상황이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멤버 빼가기, 즉 템퍼링 의혹의 실체는 멤버 가족이 주동한 주가 조작 사기극이라고 폭로해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은우 씨 얘긴데요. 차은우 씨가 탈세 의혹에 휩싸였는데 추징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서울지방국세청이 차은우 씨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 등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핵심 쟁점은 차은우 씨가 모친과 함께 설립한 법인입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사실상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소속사인 판타지오 역시 이 법인과 거래하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누린 혐의로 8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법적 해석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차은우 씨 역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군복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차은우 씨가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데 보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해 7월 입대해서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데요.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와 국민신문고에 군악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군악대는 국가행사를 지원하는 등 상징성이 큰 부대인데 고액 탈세 의혹을 받는 병사가 복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사안을 감찰실로 배정하고 보직 적정성에 대한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국방홍보원은 차은우 씨가 출연한 홍보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며 선긋기에 나선 상태라 실제로 보직 변경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병역 의무 그리고 납세 의무인데 이런 문제를 왜 몰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파가 광고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 광고계에서는 이미 손절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광고계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뷰티, 패션, 금융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차은우 씨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SSG.com, 신한은행 등 주요 기업들은 차은우 씨가 모델로 나온 영상과 이미지를 잇따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내렸습니다. 차은우 씨는 SNS를 통해 군입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선택이 아니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바른 이미지로 쌓아온 신뢰가 컸던 만큼 대중과 업계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연예인의 책무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갈등인데요. 바로 뉴진스 사태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 그러니까 멤버 빼가기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제 열린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데요. 민희진 전 대표는 충격으로 인해서 불참했고 법률 대리인이 대신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 전 대표 측은 세간에 알려진 템퍼링 의혹의 실체는 본인과 무관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가족, 구체적으로는 큰아버지로 지칭된 인물이 특정 기업인과 손을 잡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 템퍼링 판을 짰다는 겁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 경영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했고 민 전 대표를 이용해 특정 기업의 주가를 띄우려 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거절하고 차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되묻는 민 전 대표의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침묵했나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도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 전 대표 측은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뉴진스 멤버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의 책임을 물어 민 전 대표와 멤버 다니엘 측에 43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자 방어 차원에서 폭로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은 계약 문제로 진행 중인 건데 민 전 대표 측이 이번에 주가 조작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장한 가족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국민 피로도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안타까운 개인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SNS에 죄송하다 이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잠적해서 걱정을 샀던 배우 장동주 씨가 뒤늦게 그 이유를 털어놨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휴대전화 해킹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정직한 후보 그리고 핸섬 가이즈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배우죠. 장동주 씨가 어저께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의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장동주 씨는 내 휴대폰이 완벽하게 해킹됐고 그날부터 매일이 지옥이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범인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수차례나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직접 잡은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배우라서 이번 피해 소식이 더욱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상당해 보이는데 가족들이 집까지 팔았는데도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요? 네, 굉장히 피해 상황이 처참한데요. 장동주 씨는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나서서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급하게 빌린 빚이 또 다른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결국 수십억 원을 날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장 씨는 비밀은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며
더 이상 잃을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절규했는데요. 무리한 차용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염치 없지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죽을 힘을 다해 1원 한 장까지 갚겠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반가운 영화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배우 배도나 씨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요. 이게 아주 드문 일이죠. 맞습니다. 배우로서는 이영애 씨 이후에 무려 20년 만의 쾌거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측은 배우 배두나 씨를 제76회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는데요. 배두나 씨는 심사위원장인 빈 벤더슨 감독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의 영화인들과 함께 경쟁 부문 심사를 맡게 됩니다. 영화제 측은 배두나 씨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라고 소개하며 클라우드 아틀라스, 센스8 등을 통해 쌓은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영화인이 베를린 심사위원으로 나서는 건 2006년 배우 이영애, 2015년 봉준호 감독에 이어 배두나 씨가 세 번째입니다. 네,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한국 영화 전체의 존재감이 눈에 띄는 모습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춥다고요? 네,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어제보다도 조금 더 춥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2도에 그치며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도는 만큼 추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추위 속에 대기 건조함도 심하다고요? 네,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동부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가운데 난방기구 사용 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또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대전 영하 8.8도 등 중부는 영하 10도 안팎, 남부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오겠고 다음 주에는 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